자, 오늘은 김소월의 가는 길 내용 한번 읽어보고 핵심 키워드 따로 정리해줄게. 우선 한번 공부해보자.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정서가 직접 드러났다. 그래서 정서가 직접 드러났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돼. 정서에 대한 문제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거 많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리워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건 직접이야. 그립다고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여기에서 약간 망설임을 볼 수 있지. 이런 것들 망설임. 요렇게 망설인다는 것은 내적 갈등이 등장한다는 거야. 알겠지? 님과 이별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외적 갈등이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음보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어져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호흡이 느리다고 그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죠. 짧은 시행과 느린 호흡으로 망설이는 태도다. 그래서 시행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과 이렇게 짧게 있을 때 시간 간격을 동일하고 놓고 보면 이만큼의 길이를 읽는 속도와 요만큼의 길이를 읽는 속도가 만약에 같다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읽을까? 늘려서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느려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호흡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짧은 시행이고요. 느리게 읽는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뭐가 등장을 했냐면 행간걸침이라는 거. 행간걸침을 여기에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고 쓰지 않고요. 하니를 내려버렸지. 그래서 시적 거리감을 느끼겠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적 거리감을 느끼게 해서 화자의 망설임을 나타냈다. 좀 알아두시고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자,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망설이는 거죠. 미련이야, 미련. 님과 이별을 하는 거지, 이별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냥 착 떠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기 말줄임표 같은 경우는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말을 끊지 않고 말줄임표를 남겼다라는 것이 바로 요 정서의 지속을 나타내는 거야. 요것 좀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을 떠나는 아쉬움과 그거에 따른 미련이 나타났지. 됐지?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 갑자기 행이 길어졌지? 그러면 아까 짧은 시행을 통해서 여기를 느리게 읽었다면 자, 이 부분으로 내려가면 짧은 시행에서 긴 시행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는 호흡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호흡이 빨라지겠지. 요렇게. 됐지?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자, 까마귀, 까마귀 반복이고요. 까마귀란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관습적 상징이라는 거랑 한번 연결을 한번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볼게.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해가 지고 있으니까 됐지? 빨리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등장하고 있는 까마귀는 화자를 재촉하고 있는 거지. 더군다나 서산에 해진다라는 시간을 나타냈으니까. 됐지? 자, 아까 첫연을 잠깐 가볼게. 시간적인 거리감이라는 거지. 뭔가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고 그게 화자의 어떤 소망일 거야. 좀 더 내가 더 님을 보고 싶다거나 그런 어떤 망설임인데 까마귀가 자꾸 옆에서 해진다고 지적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요런 까마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요. 객관적 상관물은 좀 이따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지적이는 거니까 청각적 이미지. 예상감을 고조시킨다. 심화, 강화, 고조 이렇게 되겠지.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물 이런 것도 반복이겠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재촉하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죠.
그 다음 그것이 흘러도 연달아서 계속 흘러간다. 그러니까 화자한테는 빨리빨리 뭔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심리적 부담감이 느껴지겠지. 안타까움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앞에서 요렇게 또 한번 연결을 해볼게. 3, 4연은 외적 상황, 긴 시행과 빠른 호흡으로 서둘러야 될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시행 길이를 호흡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호흡이 심리와 관련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지. 그래서 갈 길을 재촉하는 까마귀, 갈 길을 재촉하는 강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 더 써볼까?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됐죠?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행간 걸침을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전부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유음, 비음. 유음, 비음은 밑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저기 3번 볼게요. 앞강물, 뒷강물, 기죠? 흐르는 물, 흐릅디다려. 울림소리, 울림소리. 그래서 니은, 미음, 이응을 요걸 우리가 비음이라고 해요. 니을 요걸 유음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런 울림소리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할 때도 좀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물에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부분이래. 비읍니다는 객관화된 태도를 보여준다. 좀 특이한 거니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보조사, 려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비읍니다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는 따로 영상을 보내줄 겁니다. 여기 한 번만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관조적 요거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자. 자, 그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전통적 율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통적 율격은 민요조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전통적 율격이고요. 얘는 사문보로 돼 있어요. 됐지? 뭐 나중에 전통과 관련 있는 형식으로 간다면 우리 옛날에 시조라든지 한시 같은 거,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민요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것과 관련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망설임이라는 걸 내적 갈등으로 표현했지? 요것도 같이 기억해주고 그 다음 밑에 특이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왔어요. 요거 선경후경, 선정후경.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표현 방법으로 선경후정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는 지금 선정후경이지 여기 뒤집힌 거야. 앞에 잠깐 가보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리움이라든지 미련이라는 정서, 선정, 뒤에는 까마귀와 강물이 그 시간이라는 것과 재촉하는 게 나오지. 그래서 후경 이렇게 되는 거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 정리 한번 앞 페이지는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어려운 내용 나오나 한번 볼게요. 작품 연구소도 좀 읽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휴지라는 개념만 잠깐 볼게요. 1년 2연에서는 한 음보를 각각 한 행으로 배열해. 그러니까 한 음보를 한 행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겠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나눠볼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겠지. 그러면 읽었을 때 행과 행 사이의 휴지가 한 음보마다 생기게 되고 시상의 낭송 속도와 낭독의 속도가 완만해진다, 느려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휴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읽어볼게. 3연 4연은 2음보 또는 3음보를 한 행에 배치해서 휴지를 줄였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박목월의 시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또 할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둡시다. 됐죠? 요거에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청로루 이런 부분들 거기서 기억을 다시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 밑에 객관적 상관물 요거는 간단하게 읽고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줄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까마귀와 강물. 객관적 상관물이란 시인이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일 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그건 뭐냐면 정서나 사상이겠지. 자, 그것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간접이란 뜻이야. 객관적 상관물은 어떻게? 간접적.
구체적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여기서 사물이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물에는 자연물하고 인공물이 다 포함됩니다. 외부적 사물 사건 등을 의미한다. 객관적 상간물은 화자와 같은 처지의 감정. 자, 종류지. 첫 번째, 화자와 같은 처지. 같은 감정이야. 그 다음 대비되는 처지. 2번 대비되는 처지.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일 때도 있다. 요게 3번. 됐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객관적 상간물은 1번은 화자의 정서를 투영할 수 있다. 여기 지금 3번에 나온 거고요.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요거는 감정이입. 대비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대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영 순서를 조금 바꿨었는데 이렇게 되겠지.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 그 다음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과 같은 감정, 대조,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비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애상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거. 애상적 단어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상적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슬픔, 애상, 비애, 한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김소월 시에 나타난 임에 대한 정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여기 한이라는 것도 나온다. 그 다음에 배를 밀며라는 장성남의 시는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작품이라고 하네. 그것도 정리하고. 자, 4번의 행간걸침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표현 방법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건데 여기 한번 볼게. 영탄적 어조, 격정적 정서. 영탄적 어조라는 것은 정서를 거추로 표출을 하기 때문에 뭐뭐구나 요런 것들. 됐지? 구나나 나중에 여기 첨가시킬 때 서리법이 첨가되는데 요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시리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나머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고 문제 좀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끝.